안녕하세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한 존재의 암흑 속에서 한 가닥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 심리학을 개척한 칼 구스타프 융의 말입니다. 융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함께 심리학의 빅3 중 한 사람인데요. 사람 명상 10일에서는 이 가운데 칼 구스타프 융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이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정신분석 분야에서 쌍두마차였고 한때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절친이자 남다른 인연을 쌓았던 사람인데요. 종국에는 생각의 차이로 결별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프로이트를 보면 프로이트는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는데요. 정신분석학을 창출했고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석했던 사람이죠.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면 전의식은 그 이전의 기억이나 저장된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적 욕망과 폭력적인 충동 혹은 이기적인 욕구, 수치심 같은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빙산을 볼 수 있는데 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섬이라면 무의식은 바다 밑에 가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덩어리 존재인데요.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존재를 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성적 욕망, 리비도로 설명을 하고 결국 이 지점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융과 프로이트는 헤어지게 되죠. 융은 의식의 기저에 이런 엄청난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점을 밝히는 것과 긍정하는 것에서는 프로이트와 생각을 같이 했지만 이 무의식의 성질이나 이 무의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인간이 지닌 정신 능력의 심연, 그것을 무의식으로 풀이를 했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프로이트가 아니라 융을 채택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융이 정리한 여러 심리 이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아와 자기 개념을 분석한 것,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것, 그리고 개인 무의식의 영역을 조종하는 그림자, 컴플렉스, 개인뿐 아니라 같은 종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 무의식,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동시성 같은 것들이 융을 탁월한 분석 심리학자의 위치를 점하게 하는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의식은 무의식에 대한 자기 인식의 이야기다 라고 융이 자기 생애를 이렇게 한 센텐스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만큼 융은 평생에 걸쳐서 이 무의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융은 1875년 스위스 북동쪽에 호수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 이름도 바젤대 의대 교수였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였고 또 어머니는 우울증과 신경장애를 겪어서 이 융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융은 어려서부터 거의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개인의 경험이 프로이트가 얘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장기의 가난과 심리적인 불안을 겪으면서 융은 자신도 한때 신경 발작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불안한 그 시기를 거쳤습니다. 10대가 굉장히 그런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결국 학교 생활에도 거의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융이 쉴 수 있는 곳은 자기의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다락방에 작은 목광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과 대화하고 또 인형과 어떤 자기만의 은밀한 의식을
치르면서 정신의 출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편 무조건적인 신앙과 믿음을 강조했던 그 목사였죠. 아버지로 인해서 종교는 융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죠. 이런 청소년기를 종교적인 갈등으로 고생하다가 16살이 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내적 갈등에서 출구를 찾고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융은 철학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를 시작으로 해서 괴테, 쇼펜하우어, 윌리엄 제임스, 니체, 특히 칸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교 종교학과, 철학, 자연과학, 고고학 등에 널리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 어떤 것을 전공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우연히 의학 공부에 생각이 닿으면서 조부의 뒤를 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꿈과 환상 같은 그런 무의식 현상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왔던 또 다른 사람, 크라프트 에빙의 정신의학 책을 읽으면서 정신의학이야말로 자신이 나아갈 길이라고 그런 생각을 번개처럼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신의학을 전공을 하기로 결정을 한 뒤에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냈던 오이겐 블로일러가 병원장으로 있는 취리 브루크힐 정신병원의 조수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분석 분야에서 토재를 다지게 되었고 융은 그 뒤로 평생 취리에 머물게 됩니다.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30살부터 취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정신과의 선임의사로 활동을 하는 듯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나중에는 정신질환자들의 정신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마련을 합니다. 특히 융하면 단어 연상 검사가 유명하죠. 이 단어 연상 검사로 해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 아래 억압된 의식, 그것을 이제 그림자와 컴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융이 이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에 가려진 것들, 개인 무의식으로 시작을 해서 집단 무의식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프로이트가 쓴 꿈의 해석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둘의 인연은 맺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1907년 프로이트가 융을 비엔나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날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후 둘은 6년간 한 명은 비엔나에 한 명은 취리에 있으면서 매주 편지를 주고받고 또 여행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남다른 인연은 프로이트가 국제정신분석협회를 만들 때 융을 거기에 초대 회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그 당시 프로이트는 융을 양자로 삼은 나의 장남이자 황태자, 후계자라고 굉장히 높이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돼서 둘은 견해의 차이로 결별하게 되고요. 그 결별의 후유증으로 융은 3년간 굉장히 극심한 내적 불안정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구와 집필을 중단하고 휴식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무렵 그는 꿈과 환상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결실로 나오게 된 저서가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대표적인 저서이죠. 이 아프리카, 멕시코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연구와 사유는 집단 무의식과 멕시코에 사는 원시인들의 종교적인 신앙을 탐구하면서 굉장히 심층으로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역경을 읽는 등 동양 사상에도 굉장히 깊이 심취했던 거로 보여지는데요. 융의 탁월한 업적
원형 개념이라든가 집단 무의식, 또 개성화,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등의 새로운 개념들을 이때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외에 융만의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융 심리학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이죠. BTS가 Map of the Soul이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내고 또 페르소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적으로 새롭게 다시 조명받는 그런 정신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 어려운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페르소나라고 하는 역할 가묘원을 쓰고 있는데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 사이에 그런 불협화음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낳기도 하죠. 이런 내면의 통증을 철저하게 무시할 수 없다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융 심리학은 누구에게나 진짜 자기를 보는, 어디까지가 가짜 나고 어디서부터가 진짜 나인지를 비추어주는 굉장히 선명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키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런 영혼의 지도를 그려놓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간단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융은 나라고 하는 것, I라고 하는 것을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했는데, 표층은 자라고 하는 에고와 심층의 나는 자기라고 하는 대문자 S를 써서 셀프로 표현을 합니다. 에고와 셀프로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와 자기라는 말로 가짜 나와 진짜 나를 구분짓는 건데요. 이런 개념, 이런 단어를 잘 인식을 하고 융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고, 자아라는 것은 의지하고 욕망하고 우리가 또 성찰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의 중심이 되는 건데요. 결국 자신을 체험하는 그 주체인 거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자각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환상을 보는 이 모든 의식의 필수 조건이자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문이라는 거죠. 그게 에고인데요. 그래서 융은 자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는 정신이 스스로를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 자아는 하나의 사물이 아닙니다. 이 몸의 이미지일 뿐 몸 자체는 아니라는 말인데, 따라서 자아는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결단하고 자유의지를 바라는 중심으로 때로는 이기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타심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자아인데요. 자아는 인간을 다른 동물, 다른 생물과 구별짓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아를 통해서 의식은 드러나고, 의식이란 깨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안과 밖을 관찰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로이드가 이 의식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서 융은 의식이 있고 의식 저변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 개인 무의식과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종이 무리지어서 만들어놓은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식이란 자아, 에고가 기능을 하고 그건 드러나는 나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나로서 가짜 자아인 억압된 의식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 기능하는 것, 그것이 의식이고요. 개인 무의식은 억압되거나 억제되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림자 혹은 컴플렉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집단 무의식은 융은 원형과 본능과 대문자 S의 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원형이라는 개념은 인류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의 고유한 잠재적 형태로 이렇게 개념이 지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이런 원형이 드러나는 이미지로 우리가 누구나 꿈을 꾸고 또 어느 나라나 있는 그런 신화 이야기들, 그리고 동화, 종교적인 상징, 이런 것들로 인간이 가진 원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팩트인 요소인 본능. 본능은 잘 알려진 아니무스라는 건데요.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감춰진 남성성을 본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영속이 되면서 누적되어 온 과거의 경험들, 집단 까르마를 집단 무의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저는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형태장 이론과 굉장히 유사하다,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융은 집단 무의식의 표성의 동시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동일한 현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주 가끔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단어를 했는데 우연히 그 단어를 보게 되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전화거나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인 그런 현상들을 융은 분석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아니라 자기, 대문자 S로 표현되는 셀프,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진짜 자기, 무의식 속의 모든 원형의 원천이고, 이것은 우주 질서의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전일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곧 우주다 라고 하는 고대 인도 철학 우파니샤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브라만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안에 신의 형상, 그리고 자기의 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는 중심이며 동시에 여러 부분을 통합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는 연합인데, 이런 그 연합은 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작고 분리된 나, 이런 에고가 페르소나로, 그림자로, 컴플렉스로 분리된 그런 나가, 흩어진 나가 크고 하나된 자기라고 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역동적이라고 표현하고 이 과정을 연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체를 융은 개성화라고 개념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가 셀프가 되는 것, 자아가 자기가 되는 것, 이것이 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 개성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일평생 걸쳐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에서 큰 나가 되고, 유영모 선생님이 얘기했던 몸나에서 얼나가 되고, 또 니체가 얘기했던 낙타 정신에서 어린아이의 비이원적인 정신으로 확장해가는 과정 하고 다 있는데요. 이런 개성화 과정은 몸이 자라듯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융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켄 윌버를 만나면서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했죠. 깨달음의 길이 있고 성장의 길이 있는데, 성장의 길은 몸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는 자라날 수 있지만 깨달음의 길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대단히 의식적이고 지난한 어떤 지속적인 원동력, 추진력을 가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융이 얘기하는 개성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화하려는 그런 고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산물인데요. 대개 30살을 기점으로 자신의 페르소나의 회의를 느끼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 여러 지혜 전통들 그리고 각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반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괴성화 과정을 밟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수도 허다한데요. 이 농명살롱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가짜 나로 인해서 부대끼는 일상 중에 있다면 이런 개성화 과정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경우에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쓴 분석심리학 학자인데요. 융이 세운 취리히의 융연구소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 있으면서 융심리학 전반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개성화 과정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당 기간에 걸쳐 개인이 의식적으로 관여해서 피어나는 꽃, 그것이 개성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자아가 무의식을 어떻게 통합하고 자기 실현을 하는지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 역사다. 나의 세계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 역사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의식을 얼만큼 자주 만나고 내 의식을 통해서 작은 내가, 에고가 셀프가 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개성화라고 하는 꽃 혹은 변화는 저 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지도 않고 하늘에 있거나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개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대단히 주체적인 일,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기 실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자아는 자기가 되고 싶어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자기가 되는 첫 걸음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내 의식을 들여다보는 것,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 행동,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그런 것으로 드러나죠.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속에 억압된 그림자 혹은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웅크러져 있어서 어떤 덩어리로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또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안에 있는 어떤 그 찌꺼기들, 그런 그릇된 내용물들을 겉으로 드러내서 마주하고 화해하는 작업, 이것이 개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강박일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 겪었던 혹은 굳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그 안에도 결국 에너지가 있어서 점점 견고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그림자와 컴플렉스가 강해질수록 무의식은 의식을 뒤흔드는, 우리 삶을 뒤흔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마주하고 해결하고 그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도록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그런 어두움, 화해하고 전일성을 향해 가는 그런 의식, 이게 편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 일상은 작지만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융을 택했는데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매일 늘 똑같은 것 같은 그렇고 그런 일상이 내가, 에고가 진짜 자기 자신, 빅셀프가 될 수 있는 시험대이자 무대이자, 그런데 그 무대는 연극처럼 리허설이 있거나
한번 하고 뭐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실전이라는 데서 우리 삶은 다른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융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자잘한 나, 에고의 삶이 아니라 좀 더 나이스하고 좀 더 괜찮은 빅셀프로서의 자기가 되는 그런 삶으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대단히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융의 이론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서 I가 작은 나와 큰 나, 에고와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의식은 드러나는 의식과 그림자 의식,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의 삶은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그런 개성한 과정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